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달리 박가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갇혀 있었죠. 약국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5년 전의 슬픔이 고인 듯 했습니다. 46세, 남들은 인생의 황금기라 부르는 나이지만 가희에게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윤태준이 무인제약 연구소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약사의 흰 가운을 입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는 시간, 약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런 옷을 입은 노숙자가 절뚝거리며 들어섰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손님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약을 좀, 두통약이 필요합니다. 노숙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목소리의 음색이 가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저분한 수염 아래로 보이는 그 얼굴. 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 가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노숙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네, 전 한상우입니다.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가희는 본능적으로 카운터를 돌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팔을 잡자 남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가희의 눈에 그의 팔에 새겨진 작은 흉터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어린 시절 자전거 사고로 다친 바로 그 자리의 흉터였어요. 당신, 내 남편 윤태준이잖아. 날 봐요, 나 가희예요. 노숙자의 눈에 순간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약국을 뛰쳐나갔어요. 잠깐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가희는 본능적으로 그를 쫓아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문은 햇살 아래 누런 옷자락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어요. 거리는 퇴근 시간의 인파로 북적였고 가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태준 씨. 가희는 쓰러질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마주친 그 얼굴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가희는 천천히 약국으로 돌아와 노숙자가 서 있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카운터 아래에 떨어진 작은 약물 용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용기에는 희미하게 뉴에라 무인제약 연구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에라. 그 이름은 너무나 낯익었어요. 태준이 마지막까지 연구하던 신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이 약이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약. 가희의 손에서 용기가 떨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가희는 지체 없이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정신없이 차에 오른 그녀는 무인제약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빗방울이 서서히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는 5년 전 비가 내리던 그날의 기억이 겹쳐졌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실험이 있어서. 태준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무인제약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아든 가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요동쳤어요. 가희 씨?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박정호의 목소리에 가희는 멈춰섰습니다. 태준의 옛 동료이자 현재 무인제약의 연구소장인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 태준 씨가 살아있어요.
박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자 그는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가희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준이는 5년 전 그 폭발 사고로. 가희는 손에 쥐고 있던 약물 용기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죠? 태준 씨가 개발하던 뉴에라 아닌가요? 오늘 한 남자가 약국에 왔어요. 분명 태준 씨였어요. 제 남편이었다고요. 박정호는 용기를 받아들더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가희 씨, 태준이가 죽은 날 연구 데이터는 모두 폭발로 소실되었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중단된 지 오래예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어요. 가희는 그 냉담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슬픔이 만든 환상일 수 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지만 아직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가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팔에 태준 씨가 가진 것과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정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순간이었지만 가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가희 씨도 이제 돌아가셔서 쉬는 게 좋겠어요. 가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연구소를 빠져나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가희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리고 그 배후에 무인제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비가 그친 새벽, 가희는 잠들지 못한 채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회전했어요. 무언가가 그녀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 한 조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죠. 태준 씨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가희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태준이 서둘러 무언가를 찾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약국 구석구석을 살피던 모습, 그리고 다음 날 폭발사고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혹시 가희는 급하게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기에 조용한 약국 안에서 그녀는 남편이 5년 전 만졌던 곳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약통들, 서랍들, 책장 뒤편까지. 그리고 마침내 가장 오래된 약재함 뒤편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에 쥔 USB가 마치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습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암호 입력창. 그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문득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태준의 제자였던 최민수. 해커 출신으로 태준이 항상 민수만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없어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오전 약국에 직원을 남겨두고 가희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모니터 불빛에 파랗게 물든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민수 씨, 최민수 씨 맞죠?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학생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네, 형수님 여긴 어떻게? 가희는 민수 앞에 앉아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열어줄 수 있을까요? 태준 씨가 남긴 것 같아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태준 형님이 이런 걸 남기셨다고요? 암호화된 것 같은데. 열어볼게요. 민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가인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열렸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그중 뉴에라 파이널 리포트라는 파일을 열었어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화면을 채웠지만 가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맨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고문이었습니다. 뉴에라는 기억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있어 임상시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문이었어요. 가희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기억을 지운다고? 민수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태준형님의 연구 노트예요. 그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자 태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시험약 뉴에라는 예상보다 강력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 약물이 오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강도연 사장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결코 사고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 무인제약은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할 테니. 녹음은 그대로 끊겼습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가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숙자가 정말 태준 씨인 거예요. 내 남편이 기억을 잃고. 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찾아야 해요. 태준 씨를. 아니, 지금은 한상우라고 불리는 내 남편을 찾게 도와주세요. 민수는 파일들을 계속 살펴보았어요. 임상시험 대상자 목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찾으면 형님의 위치를 알 수 있을지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파일들을 검토했습니다. 가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를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약사님, 찾았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 목록이요. 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태준 씨. 아니, 한상우가 거기 있나요? 네, 있어요. 한상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그가 무인제약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평화요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안개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위치는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나요?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양원은 보안이 엄청나게 삼엄해요.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고 직원들도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해킹으로 알아낸 내부 자료를 보니 환자들은 대부분 무인제약의 임상시험 대상자들이에요. 가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든. 이틀 후 짙은 갈색 가발을 쓰고 안경을 낀 가희는 평화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진료지원팀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위조한 신분증과 추천서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통신망을 해킹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귓속에 장착된 초소형 이어피스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요양원의 철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온 박수진입니다. 환자들의 심리 상태 평가를 위해 방문했어요. 경비원이 그녀의 신분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가희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심리평가팀 오셨습니다. 김 원장님께 연락드렸으니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가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가구의 배치도 모두 완벽했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박수진 선생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중년의 여성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가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억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관심이 있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죠. 우리 요양원에는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의사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유리창을 통해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거나 발작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환자들은 모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나요? 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부분 심각한 기억 장애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죠. 특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의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가희에게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네요. 이 복도 끝까지 가시면 기억장애 환자들이 있는 병동입니다. 그곳에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의사가 사라지자 가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알려준 방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를 서둘러 걸었어요. 303호, 303호. 마침내 그 방 앞에 도착한 가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자 창백한 피부의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 수염은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프로필은 분명했어요. 윤태준이었습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우 씨. 저는 심리평가를 위해 왔어요.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희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그는 분명 태준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기 있고 따뜻했던 그 눈은 이제 공허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곳 생활은 편안한가요? 한상우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약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가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지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한상우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한상우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괜찮으세요? 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가희가 누구지? 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윤태준, 날 기억해봐. 한상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더욱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환자에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가희는 황급히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상우는 발작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고 간호사들이 재빨리 그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장. 보안요원 불러주세요. 가희는 절망적인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보안요원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결국 단단히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가희는 요양원 지하실의 작은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그녀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 문이 살짝 열리고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민수는 가희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깜깜했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태준이 누워있는 303호 병실로 숨소리를 죽이며 달려갔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요. 우리 이제 집에 가요. 태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무거웠고 가희와 민수는 그를 부축하기 위해 애썼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너무 무거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였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박정호였어요. 정호 씨, 가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서둘러요. 내가 태준이를 데리고 갈게요. 박정호가 빠르게 다가와 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빨리 움직여야 해요. 강도연이 곧 돌아올 거예요. 세 사람은 태준을 부축한 채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박정호는 그들을 의료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돼요. 거기서 내 차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발, 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고 마침내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부축한 채 박정호의 차를 향해 걸었어요. 거기서 뒤에서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돌아봤고 강도연이 몇몇 보안 요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정호, 너까지 배신하다니. 정말 실망인데. 박정호는 태준을 민수에게 넘기고 강도연 앞에 섰습니다. 강 대표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태준이가 옳았어요. 뉴에라는 위험한 약물이에요. 강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험? 아니, 혁명적인 발견이지. 그리고 난 그것을 완성할 거야. 너희들이 방해하게 그냥 두지 않아.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갑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망할. 혼란 속에서 박정호가 재빨리 움직여 강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박정호는 강도연을 바닥에 쓰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차에 타세요. 가희와 민수는 재빨리 태준을 차에 태웠습니다. 가희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정호 씨. 가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박정호와 강도연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박정호의 팔에 찔렀어요. 박정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가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박정호가 힘겹게 외쳤습니다. 가희는 마지못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박정호가 쓰러지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어요. 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 씨. 하지만 그녀는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했을 때 경찰차들이 요양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박정호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태준 씨는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맥박은 안정적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태준을 되찾았고 이제 그를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병원 창가에 선 가희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틀째였어요. 복도에서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USB 데이터와 증거들로 강도연이 체포됐어요. 무인제약도 전면 수사 중입니다. 가희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곧 사라졌어요. 나쁜 소식은요? 태준 형님의 상태가 위험해요. 뉴에라가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대요. 시한부 판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희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겨우 되찾은 남편을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박정호 씨가 남긴 자료에 해독제 연구 초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희와 민수는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뉴에라의 위험성과 무인제약의 범죄를 폭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인생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예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인제약 주가는 급락했고 뉴에라는 전 세계적으로 리콜 조치되었어요. 한 달 후 가희는 해독제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태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는 가끔 가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저녁 태준이 문득 가희를 불렀어요. 가희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이름을 불렀어요. 기억나요? 나를 알아보는 거야?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우리 마누라. 가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마침내 연구팀이 해독제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태준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해봐요. 진실과 생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투약 후 태준은 경련을 일으켰고 가희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태준의 눈이 열렸어요. 가희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 씨 괜찮아요?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억나. 우리의 결혼식,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내가 사라졌던 날까지. 해독제는 태준의 기억을 되찾아 주었지만 뇌 손상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도연의 범죄를 고발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일주일 후 가희와 태준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 형님, 강도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인간 실험, 감금, 증거인멸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가희와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긴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약물 피해자 구제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날 밤 가희는 집으로 돌아온 태준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식사 후 그들은 옛 앨범을 펼쳤습니다. 미안해, 5년이란 시간을 빼앗겨서. 태준이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이 돌아왔잖아요. 그거면 다 괜찮아요. 2달 후 기억회복재단이 공식 출범했어요. 태준은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열정만큼은 강했습니다. 재단은 뉴에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제약회사들의 임상시험을 감시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태준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가끔은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했어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태준은 병원 침대에서 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태준은 가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기억이 다 지워져도 당신은 잊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1년 후 강도연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가희는 기억회복재단의 대표로서 태준의 뜻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개선된 해독제 개발에 성공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가희는 태준의 사진을 품에 안고 그가 좋아했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되찾았어요. 당신의 용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가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태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기억은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가희의 품에 안긴 태준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